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2017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대비 파이널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조금 빠르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해야 할 분량이 참 많은데요. 일단 사회 못 나간 부분들 다 나가고 그다음 우리 이제 과학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봅시다. 우리 8페이지부터 나가야 되는 거 맞죠? 네, 8페이지부터 나가 볼게요. 자, 8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자원의 분포와 소비 실태인데요. 일단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번호가 기억이 안 나서 일단 4번이라고 했고요. 저번 시간에 번호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 1번 석탄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자, 석탄은요. 일단 석탄은 고생대 지층, 그러니까 고생대의 습곡 산지. 습곡이라고 하면 이렇게 움푹파질 그러한 산지가 있어요. 내가 잠깐만요. 산지가 있어요. 그런 그 고생대 지층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제 게 석탄이고요. 그러면 일단 특징에 대해서 보자면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자, 일단 특징 18세기 산업혁명기에 증기기관 발명과 함께 증기기관과 함께 사용량이 증가했다. 증기기관이 등장하면서 사용량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내용 알아주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들 18세기 산업혁명기에 들어서면 이제 여러분들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물의 증기를 이용해서 이제 뭔가 기계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물을 이제 끓일 수 있는 원료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석탄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석탄을 언제 이용하고 있냐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제철공업이죠. 우리나라는 일단 제철 산업으로 보자면 이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런 제철공업용에는 우리가 석탄을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철공업용으로 이용된 석탄을 우리가 역청탄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화력발전은 석탄 태워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용, 요거는 뭐 기술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 분포. 어디에 분포해 있느냐라고 하면 일단 고기 조산대 부근 네, 주로 있는데 왜 고기 조산대 부근에 주로 있냐면 옛날에 이런 산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석탄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의 화석이거든요. 그래서 식물이 죽고 나면 이런 식물이 죽고 난 것 위에 이렇게 층이 쌓이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고기 조산대 부근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기 조산대를 예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EX 예를 들자면 미국의 팔레치아 산맥이라든가 아니면 오스트레일리아의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라든가 중국의 푸순 탄광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석탄이 많이 나오니까 탄광이 된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넓은 지역에 매장이 된 게 바로 석탄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주요 수출국. 수출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생산이 된다는 얘기죠. 자, 주요 수출국 한번 볼까요? 주요 수출국에 뭐가 있냐면요. 요런 고기 조산대가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여러분들 인도네시아, 러시아 이런 국가들이 주요 수출국이고요. 그 다음에 주요 수입국.
자, 주요 수입국은요,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중국이 들어갑니다. 중국은요, 여러분들 푸순 탄광이라고 할 정도로요, 되게 생산량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도 안 하고요, 계속해서 수입까지 하거든요. 그 이유는 중국은 아직까지도 석유보다는 석탄이 더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본, 그리고 제철공업용이라고 했으니까 역시 한국도 얘를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석탄이 있다 없다? OX. 오, 맞습니다. 우리나라 석탄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 석탄 있다 없다 이랬는데 OX래. 잠만.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석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있어요. 그러면 뭐가 없을까? 그쵸, 2번. 그게 2번이겠죠? 우리나라에 없는 석유. 자, 저는 공룡들이 싫습니다. 공룡들이 우리나라에 발자국 찍고 막 고성 이런 데 발자국 찍고 놀았으면서 왜 죽을 때는 다 중동 가서 죽었냐고. 자, 갈게요. 석유.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석유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석유는 일단 여러분들 이 특징 정도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편재성이 크다. 자, 자원의 특징 중에서 편재성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맞죠? 치우쳐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편재성이 큰 게 바로 이 석유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언제부터 많이 쓰이기 시작했냐? 석탄이 다 떨어지고 난 뒤에. 되죠? 석탄이 다 떨어지고 난 이후부터 쓰였는데요. 그래서 약 19세기쯤에 내연기관, 증기기관 아닙니다. 내연기관. 내연기관이 등장하면서부터 얘가 많이 쓰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이 내연기관으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내연기관으로 만들어진 게 자동차예요. 내연기관으로 만들어진 게 자동차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차와 함께 석유가 같이 쓰이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용. 어디에 이용하냐면, 일단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 가정용. 미안해요. 가정용 연료로 많이 이용을 하고요. 여러분들 LPG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석유입니다. LPG는 석유예요. 그러면 우리 LPG랑 많이 쓰이는 LNG, 얘는 뭘까요? 네, 천연가스를 LNG라고 합니다. 됐죠? 액화 천연가스라는 뜻이 LNG예요. 됐나요? 네. 그래서 LPG랑 LNG 잘 구분하세요. LPG는 가정용 연료로 주로 쓰이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수송용. 자동차는 여러분들 수송기관입니다. 까먹으신 거 아니겠죠? 수송용이고요. 수송용으로 특히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산업용. 미안해요. 수송용의 색을 잠깐만 바꿔볼게요. 빨리 나가야 간다 해놓고 행동이 굼떴어. 수송용으로 그만큼 많이 쓰인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용 또 뭘 적을까? 화력발전용. 화력발전에도 여러분들 석유가 많이 쓰입니다. 아시겠죠? 네, 화력발전용으로도 많이 쓰인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분포를 한번 적어볼게요. 자, 어디에 주로 분포하냐면 신생대, 여기는 고기라면 여기는 신생대, 신생대 3기 배사구조 인데요. 자, 요거는 사실 지구과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요것의 뜻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묻지 마세요. 신생대가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배사구조라는 겁니다. 지구과학 용어예요, 사실은. 그래서 페르시아만 연안 신생대 3기 배사구조인데, 이게 페르시아만 연안에 50% 이상 있대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그렇죠. 이게 중동이에요, 중동. 중동 지역에 50% 이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재성이 크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수출국. 자, 주요 수출국을 보자면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그 다음에 러시아 그리고 이란 이런 지역이 수출국입니다. 수출국이고 그 다음에 수입국 한번 볼까요? 수입국은 당연히 석유가 잘 없는 나라들이겠죠. 그런 나라들이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뭐 이런 나라들이겠죠. 당연히 이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3번 천연가스 가죠. 수출국, 수입국 다 알아야 돼요. 다 알면 좋죠. 근데 다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표시해놨죠. 그리고 여기서 굳이 알아야 된다면 사우디아라비아 정도는 알아둡시다. 여러분들 사우디아라비아는 여담이지만 잠깐 해보자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요 집을 사기 위해서 10억을 빌리면요 안 갚아도 된대요. 집을 사기 위해서 10억을 빌리면 안 갚아도 된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사잖아?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뭘 하겠어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썼습니다 이러면 그렇죠. 땅 한번 파볼까요? 이를 파는 거야. 그러면 쫙 올라오는 거죠. 그 정도로 많아요. 수입국은 뭐 당연히 한국이 많죠. 왜냐하면 한국은 한 방울도 안 나니까요. 자, 천연가스 갈게요. 천연가스 특징. 자, 천연가스가 개발되기 시작한 건요 20세기입니다. 무려 20세기. 자, 천연가스는 말 그대로 가스 상태라서요 얘를 쓰기가 참 힘들었는데요 얘를 액화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서 쓰냐면 LNG 형태로 만들어서 쓰는데 LNG L이 이제 액화라는 뜻이고요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 됐죠? 네, 그래서 액화된 천연가스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20세기에 냉동 액화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러니까 이 가스를 얼려서 우리가 액체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달해야만 얘를 쓸 수 있었어. 그래서 냉동 액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생산량과 소비량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특징 하나 더. 오염 물질 배출이 적습니다. 석유와 석탄은요 시꺼멓게 뭐가 나오잖아. 맞지? 자동차 뒤에만 봐도 맞죠? 근데 얘는 오염 물질 배출이 적어요. 그래서 적다라고 해서 천연가스라는 소리를 합니다. 자, 주로 우리가 쓰는 이용 어디에 주로 쓰냐면 도시가스. 여러분들 그 도시가스 쓰죠? 맞죠? 그래서 도시가스로 주로 쓰고 얘는 그래서 가정용 연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시가스의 천연가스의 주성분이 뭐냐면 CH4 메테인이에요. 우리 메테인 나중에 보겠지만 무극성 문자고요. 109.5도 뭐 이런 거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발전용? 근데 발전용으로 천연가스를 잘 쓰진 않는 것 같아요. 주로 수송용으로 많이 쓰지. 가정용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 수송용으로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버스 안에 천연가스 집어넣잖아. CNG라고 해가지고. 맞지? 자, 그 다음에 얘도 있잖아요. 석유가 이렇게 천연가스가 되는 거거든요. 뭐 오랜 시간이 거쳐져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일단 분포가 석유의 분포와 같습니다. 석유가 분포하는 곳에 주로 천연가스가 분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생대 3기 배사구조 역시나 페르시안만 연안에 많고요. 근데 또 여기는 또 천연가스는 또 신기하게 러시아에 많아요. 러시아에 많고요. 그 다음에 카스피해도 많고 그 다음에 미국 우리 카스피해 뒤에서 배울 겁니다. 자, 어쨌든 요런 데 많이 분포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수출국 주요 수출국은 어디에 있냐면 러시아, 노르웨이, 그 다음에 카타르, 인도네시아. 요 나라들을 다 외우는 건 의미 없어. 맞지? 러시아 정도? 자, 그 다음에 수입국. 수입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미국.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미국이죠. 미국은 분명히 요 분포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수입을 하죠. 그 이유는 미국이 자원을 아끼고 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자기들의 석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 많은데요. 그걸 안 쓰고요. 오히려 수입했었습니다. 자원을 아껴서 이제 쓰려는 의도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주요한 자원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자원이 원자력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주로 쓰고 있으니까요. 근데 해외에서는 이제 원자력을 줄이는 추세죠. 우리나라도 고리 1호기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원자력은 왜 개발됐냐면 석유의 대체 자원으로서 개발이 된 거야.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우리가 원자력을 개발을 했는데, 자, 중요한 건 얘의 특징은 일단 싸요. 운반이라든가 저장이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단가도 저렴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자력을 쓰는 거지. 맞죠? 자, 근데 위험성도 있어. 방사능 유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핵을 만들고 나서 폐기물 처리. 근데 핵은 방사성 물질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러한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원자력을 쓰고 있습니다. 됐죠? 나쁘다라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4번까지 필기한 거죠? 5번. 자, 5번은 여러분들 신재생 에너지라고 적으셔야겠습니다. 5번. 신재생 에너지고요. 자, 신재생 에너지의 대표 주자 하면 여러분들 태양광, 태양열 이런 걸 떠올리는데요. 그냥 여러분들 대표적인 재생 에너지 하면 얘가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수력 에너지. 그냥 우리는 과학 배운 사람들이니까 E라고 쓸게요. 수력 에너지. 수력 에너지는요, 대표적 재생 자원. 이라고 불리고요. 그 다음에 수력 에너지는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물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대하천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4대강이라던가요. 됐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요. 태양광, 빛을 이용하는 거, 그리고 열을 이용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 바이오 에너지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화력은 아니고 수력, 그 다음에 풍력, 바람의 에너지, 그리고 땅의 에너지, 지열. 화력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거. 근데 얘네들의 특징은 일단 비싸요. 그래서 경제성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바꿔보면 에너지의 효율이 너무 작아요. 그런데 사용 비중은 증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요한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런 자원들이 점점 고갈되고 있죠. 이걸 바로 무슨 자원의 특성 중에 유한성이라고 하죠. 맞나요? 네, 그래서 자원의 유한성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쓰고 있다.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는
거의 고갈되지 않는 자원들이 많다 보니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6번 가겠습니다. 6번은 다양한 자원 문제가 되겠네요. 6번. 자, 다양한 자원 문제인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세계 곳곳은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심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자원 문제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세계 공통적인 자원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일단 자원 부족 문제. 여러분들 빨간색을 쓰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빨간색을 자제하겠습니다. 어쨌든 자원 부족 문제인데요. 일단 자원 부족 문제의 원인은 이거예요. 자원의 소비량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자원민족주의. 요 두 개 때문이에요. 자원의 소비량이 증가했고 자원민주주의가 심해지는 거죠. 자, 자원민족주의를 다르게 바꾸자면 자원의 정치화, 그 다음에 자원의 무기화 라는 말로 바꿨을 수 있는데요. 자원이 정치에 이용되고 자원은 무기로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마음에 안 드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너네한테 석유 수입 안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세계 석유 생산 기구가 세계 석유 수출국 기구라고 하는 오펙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요. 이 오펙에서 이제 장난질을 좀 쳤거든요. 석유를 가지고. 그랬더니 석유 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1차, 2차 석유 파동이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원을 정치화하고 무기화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자원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원의 편재성 문제. 자원이 치우쳐서 존재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역시 자원민족주의. 그래서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자원은 우리나라만 팔 거야 라고 하는 자원민족주의라든가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막 이제 이동과 분배를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에서 뭐 이제 예를 들어 북극에 석유가 많다 이러면 북극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뭐 카스피 주변에 석유가 많더라 해서 카스피의 주변에 문제가 이제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례를 하나 적어둡시다. 사례. 자, 사례를 여러분들 두 가지 정도를 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카스피해. 의 자원 문제. 여러분들 카스피해가 어디쯤 있냐면요. 여러분들 이란 있는 중동쯤에 있어요. 이란 위가 되겠는데 자, 카스피해는 바다냐 호수냐를 둘러싼 갈등입니다. 일단 근본적인 거는 바다, 호수. 그러니까 표면상으로 보면 바다냐 호수냐를 둘러싼 논쟁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석유 분배 문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다가 되면 해안선 길이만큼, 그러니까 해안선이 뭐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러면 나라가 지금 요렇게 짜여져 있다 그러면 요것만큼 주장할 수 있고요. 호수라면 5분의 1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땅덩어리가 작은 나라에서는 호수라 할 거고요. 자기 땅덩어리가 큰 나라에서는 바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뭐 일단 그 표면상으로 보면 바다냐 호수냐를 둘러싼 논쟁이겠지만 사실은 석유 분배를 둘러싼 문제이다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북극해인데요.
최근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점점 녹고 있죠. 그러면 빙하가 녹으면 이제 북극해 속에 숨겨진 석유 자원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북극해 속에 약 석유가 900억 배럴, 즉 전 세계 매장량의 한 10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470억 배럴. 그러니까 전 세계 매장량의 한 30%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게 되면서 요걸 둘러싼 자원 분배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역시나 자원 분배 문제. 북극해를 둘러싼 다섯 국가 뭐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올 거야 아마. 그래서 미국도 있고요, 러시아도 있고 덴마크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 다 요구하는 게 다르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디귿번 히토류. 자, 중국이 히토류를 가지고 이제 좀 장난을 치고 있죠, 맞죠? 그래서 중국에 이거 우리 앞에서 필기했습니다만 96.5% 이상이 매장되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자원을 정치화하고 있죠.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자원민족주의. 그런 것들이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히토류를 갖고 장난을 치면 히토류 가격이 엄청 올라가는데 이게 액정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이 되면서 좀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적을 수는 있는데요. 센카쿠 열도 문제요. 다오이다오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중국과 일본의 자원 분배 문제입니다. 역시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요거 좀 지워도 될까요? 네, 좀 지울게요. 자, 이제 1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0페이지요. 자, 우리 10페이지, 11페이지에서 할 내용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지금. 이 자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단원인데요. 지구촌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제가 두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주제의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첫 번째 단원의 내용은 뭐냐면요. 지구촌 문제입니다. 네. 잠깐만요. 지구촌 문제라고 적지 말고요. 참 애매해졌네. 자, 지구촌 문제 말고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적읍시다. 이 주제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야기만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자, 이제 첫 번째 지구촌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지구촌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건데요. 첫 번째, 자원 고갈 문제. 자, 자원이 고갈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인구의 증가. 요건 쓰면 안 되겠다. 인구의 증가. 인구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1인당 인구가 증가했고 1인당 소비 에너지가 증가했다. 그래서 자원 고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국가 간 정치적, 경제적 불평등. 자, 국가 간 정치 경제적 불평등을 얘기를 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국가는 힘이 세니까 어떤 국가는 힘이 약하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 경제적 불평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참 많죠. 그리고
3번 생태적 위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사막화라든가 뭐 국제 하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열대림 파괴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CF compare of 무엇을 비교하셔야 되냐면 생태 발자국. 생태 발자국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생태 발자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원 생산과 폐기 비용을 자원 생산부터 폐기까지 드는 비용을 갖다가 토지 면적으로 환산한 거야. 그럼 여러분들 환산한 거야. 그러면 자원 생산에서 폐기까지 드는 토지 면적이 어마무시하게 크다. 그러면 환경 훼손이 심하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생태 발자국의 지수가 클수록 환경 훼손이 심한 물질이라는 겁니다. 됐죠? 지수가 클수록 환경 훼손이 심하다는 거 주의하시고 문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강조해 드렸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러면 이 생태적 위기에 대해서 선진국의 입장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 일단 1번 개발도상국. 자, 개발도상국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냐면 환경보호 물론 중요한데 환경 보호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우리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거든.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우리는 이것부터 해야겠어. 됐죠?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 발전과 이익을 먼저 할 거야. 그래서 오염물질 배출하는 거 우리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선진국은 아니, 니네가 자꾸 오염물질을 내보내면 안 돼. 왜냐하면 니네가 경제적 후진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개발도상국, 개도국이라 쓸게요. 자, 요런 개발도상국의 문제는 뭐냐면 니네는 너무 비효율적인 산업만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것만 개선하면 돼. 개발도상국의 비효율적인 산업 구조를 개선하길 요구하면서 뭘 하냐면 환경보호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조금 약간 비판적인 시선에서 또 봐야 될 게 선진국이 이때까지 다 오염시킨 거 아니었나요? 선진국이 이때까지 다 오염시킨 거잖아. 근데 그 개발도상국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둘이 끝까지 싸울 수는 없잖아. 맞지? 그래서 싸우기만 했다. 그리고 끝이다. 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 맞지?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이 있어요. 이게 환경 보호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건데 일단 첫 번째 국제연합 환경개발회의. 국제연합 환경개발회의인데요. 이것은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것에 대한 합의,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것에 대해서 합의를 본다.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강제성은 없어요. 그래서
강제성이 없다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로 안 나옵니다. 요거는 별 실효가 없었어요. 별 실효가 없어서 그 다음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교토 의정서가 등장하거든요. 자, 교토 의정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탄소 배출권 거래제. 교토의정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탄소 배출권에 대한 거래제가 실행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는요, 그에 대해서 유엔에 어떤 돈을 내야 돼요.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 다음에 탄소를 적게 배출한 국가는요, 다른 나라에게 그걸 팔 수도 있어요. 탄소 배출권을. 됐나요? 그래서 지구 전체의 탄소 배출량을 좀 조절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실시됐고, 그 다음에 강제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효성 없게 끝난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나 안 해. 내가 이런 걸 왜 해? 탈퇴해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무실한 조약이 되어버렸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좀 다르게 해보자 라고 해서 잘해보자 라고 하면서 다시 회의를 맺게 되는데 그게 기후변화 회의입니다. 지금 제가 연도를 안 쓰고 있죠? 연도 외우지 말란 소리입니다. 자, 기후변화 회의인데, 그래서 더 실질적인, 더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는 거 정도?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D, 더반 회의. 더반 회의는 뭐냐면, 이제, 교토의정서가 2012년 말에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료가 되기 때문에 2차 공약 기간의 설정입니다. 교토의정서의 (2차) 기간을 설정하고 그리고 기금을 마련하는데 합의 봤다? 이 정도? 이 정도의 더반 회의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토의정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렇게 내용이 많은데 정작 노란색은 몇 개 없죠. 네, 노란색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지워야겠네요. 마이갓, 물로 지웠어. 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갈까요? 3번. 뭐가 잘 안 되네?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요. 자,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일단 정의를 써볼게요. 지속 가능한 발전은 뭐냐면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미래 세대가 필요한 양만큼은 남겨두고 그러면서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도 쓰는 거. 이게 지속가능한 발전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 뭐라고요? 미래 세대의 필요도 충족시키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도 충족시키는 거. 그게 이제 지속가능한 발전인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 요거와 관련된 협약들이 있어요. 요거 협약들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거든요. 자,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국제적인 협약에 대해서 좀 알아둡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람사르 협약입니다. 자, 람사르 협약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습지 보호예요. 자, 왜 람사르 협약이 중요하냐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열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습지가 되게 많죠, 맞죠? 갯벌도 습지입니다, 여러분들. 갯벌도 습지예요. 갯벌 포함. 이런 습지를 보호하는 조약이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람사르 협약 개최 소식을 뉴스로 주고 습지 보호를 주요로 하는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람사르 협약 고를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지구를 보호하고 천연자원 고갈을 방지하자 뭐 이런 거예요. 됐죠? 이런 것도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몬트리올 의정서. 자, 몬트리올 의정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몬트리올이라고 하는 걸 찾았으면 좋겠는데. 몬트리올이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들 캐나다에 있습니다. 근데 캐나다에서도 어디에 있냐면요, 캐나다 미국의 경계선 있죠. 여기 요쯤에 몬트리올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여러분들 지도 보고 찾는 연습도 좀 하세요. 네, 몬트리올이라고 하는 곳 아셔야 되고. 그래서 몬트리올 의정서는 뭐냐면 오존층 파괴 물질 생산, 사용, 규제. 자, 우리가 이런 오존층 파괴 물질을 뭐라고 부르냐면 CFC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얘가 이거를 주로 생산하는 회사였던 프레온이라고 하는 아이의 이름을 따서 프레온가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프레온가스라고 하면 좀 더 이제 익숙하게 들리죠. 네, 이런 것들을 생산과 사용을 규제했다.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바젤 협약. 아직도 10페이지라니. 자, 바젤 협약입니다. 바젤 협약은 유해 폐기물의 생산 이동 규제. 번호를 잘못 매겼다. 번호를 다 잘못 매겼네. 번호는 뭐 상관없어요. 알겠죠? 번호는 상관없어. 네, 어쨌든 바젤 협약. 바젤 협약은 뭐라고요? 유해 폐기물의 생산과 이동을 규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 거. 그게 바젤 협약입니다. 아시겠죠? 바젤 협약. 유해 폐기물의 이동 규제. 생산 규제는 별 내용 없고 이동 규제. 됐죠? 네. 그래서 이란의 핵 폐기물이 막 북한으로 가고 이런 걸 규제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바젤 협약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후 변화 협약. 기후변화 협약이 있는데요. 기후변화 회의도 있고 기후변화 협약도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요걸 갖고 문제를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요. 안 내요. 찌질해. 정말 찌질해서 안 냅니다. 그렇게는.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은 뭐냐면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배출 제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제한하고 그다음에 뭐 지구 온난화를 막겠다 뭐 이런 거 이 정도가 기후 변화 협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약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단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단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들 중요한 말입니다. 비정부 기구. 우리가 흔히 부르는 말로는 NGO라고 하죠. 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 그러니까 정부에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닌 단체는 모두 비정부 기구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정부 기구는 자발적, 그 다음에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시민단체입니다. 자발적 비영리 시민단체를 비정부기구로 하고요.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일단 예를 들어보자면 일단 그린피스요. 그린피스는 말 그대로 그린피스죠, 맞죠? 그래서 뭐 국제환경보호단체,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됐죠? 국제환경보호단체. 그래서 뭐 핵실험을 반대하고 기후변화 억제 요구하고 산림보호하고 해양보호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국경 없는 의사회. 국경 없는 의사의 경우에는요, 독립적인 의료구호단체입니다. 그래서 자기 돈 주고 해외에 가서 이제 사람들 치료해주는 거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거 CF 국가 간 기구. 자, 국가 간 기구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미안해요. 정부 간 기구. 왜 그럴까? 정부 간 기구랑 이제 같은 말이 국제협력 기구. 기구.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UN 이런 거죠? UN 대표적인 정부간 기구죠. 그 다음에 UN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단체들은 전부 정부간 기구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시민단체가 아니라 정부단체라는 거. 그 정도 아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WTO 국제무역기구 이런 것도 정부간 기구고요. 그 다음에 뭐 WHO 국제의료기구, 국제보건기구, 그 다음에 뭐 피파, ISO, 국제올림픽연맹, 그 다음에 피파, 요런 것도 여러분들, 잠깐만. 또 물러지웠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것들은 이제 정부 간 기구죠. 맞죠? 이런 것들은 정부 간 기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피파, ISO 이런 거는 비정부 기구일까요? 아니면 정부 간 기구일까요? 주의. 여러분들 빨간색 한 번만 쓸게요. 주의. 이런. 자, 제가 지금 쓰는 분필마다 다 떨어져 가고 있어. 아씨. 자, 주의. 자, 국제축구연맹. 그 다음에 국제올림픽기구 이런 건요, 정부 간 기구일까 비정부 기구일까? 비정부 기구입니다. 비정부 기구야. 조심하셔야 돼요. 비정부 기구예요. 자,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일단 여러분들 자원의 절약 하고 재활용해야겠죠. 당연하겠죠.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해야 이제 방안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얘기는 선진국이 조금 양보하고 개발도상국도 양보할 거 양보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우리가 등장한 게 공정무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사람들한테 정당한 가격을 주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고 무역을 받아오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공정무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됐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10페이지까지 끝났고요. 우리 이제 2페이지 남았어요. 2페이지 남았는데 시간이 안 괜찮네요. 자, 빨리 나가야겠네.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11페이지이고요. 여러분들 11페이지 지구촌의 갈등입니다. 두 번째 주제예요. 지구촌의 갈등인데 얘기를 미리 하자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는요 하루도 갈등 없이 산 날이 없어요. 그 정도로 갈등이 정말 많은데요. 그걸 지금 한 페이지짜리로 압축해서 외우는 겁니다. 얼마나 내용 많겠어, 맞지? 그래서 12페이지가 그나마 내용 별로 없으니까 11페이지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볼게. 자, 지구촌의 갈등. 과거에는요, 일단 제19세기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개척, 그리고 20세기 중반 동서의 이념 대립 이런 것들이 있었어. 과거. 솔직히 안 적고 싶지만 혹시나 나올까 해서. 이런 것이 있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 현재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바탕이 돼서 예를 들어서 뭐 인종, 종교, 뭐 민족, 언어 이러한 것들을 둘러싼 갈등이 정말 심하다라는 거. 됐나요? 네, 그래서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갈등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갈등의 사례. 자, 갈등 사례 별표 3개 정도. 별표 4개 정도. 자, 별표 4개 정도 치고 갈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민족과 종교의 차이로 의한 갈등입니다. 근데 민족과 종교 때문에 갈등한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면 이념이라든가 영토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복합적으로 얽혀서 발생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는 사실 연맹이었습니다. 근데 이 연방이 해체가 돼요, 나중에. 근데 그 연방 해체 과정에서 세르비아계랑 다른 민족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세르비아계가 분리 독립을 하는데 성공합니다. 됐죠? 뭐 한쪽이 성공. 그 다음 두 번째, 팔레스타인.
자, 팔레스타인의 경우에는요. 일단 여러분들 어디에서 발생한?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 이스라엘은 무슨 교죠? 이슬람교입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은 무슨 교예요? 그렇죠. 유대교죠. 그래서 여러분들 겉보기에는 이제 종교를 둘러싼 갈등이죠. 겉보기에는. 근데 타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슬람교랑 크리스트교랑 그리고 유대교랑 전부 모시는 신이 똑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왜 싸우나 싶기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치니까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둘러싼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가자지구 이런 거 들어오셨죠? 맞죠? 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그 지구 안에 가둬놓고 이제 그곳에만 살게 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중요합니다. 됐나요? 그 다음 세 번째, 카슈미르 분쟁. 자, 원래 카슈미르는요 인도 힌두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왕이 갑자기 이슬람교를 믿기 시작하면서 카슈미르가 이제 이제 편입이 돼야 되는데 국왕의 종교에 따라서 파키스탄으로 이제 이동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카슈미르에는 분명히 힌두교가 많은데 그래서 인도로 우리를 편입시켜 달라라고 하는 인도 힌두교와 여러분들 아니야. 알았지? 화이트 머리 아닙니다. 힌두 아니야. 힌두교. 그 다음에 파키스탄. 이슬람교. 사이의 갈등. 요게 카슈미르 분쟁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프리카 국경선. 자, 이거는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제 아프리카를 어떻게 나눌까 하다가 인종, 민족 이런 거에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칼자르듯이 막 나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족과 국경선 간의 차이가 생기고 그래서 민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식민 지배 시 국경선에 국경선을 마음대로 분할해서 인종과 국경선 간에 차이가 생기더라. 그게 바로 아프리카 국경선 문제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기타 분쟁 지역인데 기타의 다른 말은요. 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요. 기타의 뜻은 짜잘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되는 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기타 분쟁 지역에 일단 쭉 쓸게요. 자, 스리랑카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시날리 뭐 이까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혹시 시날리족, 불교와 그리고 타밀족 힌두교 간의 분쟁 그리고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의 경우에는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갈등. 그래서 요것 때문에 영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하고요. 영국에 소속된 아일랜드가 따로 있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의 경우에는 이슬람교와
기독교. 여러분들 기독교는 여러분들 가톨릭과 개신교를 붙여서 기독교래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개신교고요.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가톨릭교입니다. 그래서 가톨릭교와 개신교라는 학문명이 있고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표현을 웬만해서는 안 쓰는 게 낫습니다. 개신교라는 표현이 정확한 학문적인 용어라는 거 정도. 그 다음에 르완다. 자, 르완다의 경우에는 투치족. 투치족은요, 여러분들 소수인데 지배층이에요. 소수 지배층이고요. 근데 후투족 다수측인데 피지배층이에요. 됐죠? 다수족인데 피지배층이라고. 그 다음에 수단과 남수단. 자, 수단의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이슬람교 북부. 그리고 1시간이 넘어갔네. 자, 그 다음에 아랍계, 기독교, 토속신앙 남부. 요 사이의 갈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6번. 여기서는 약간 이제 종교, 민족 이런 거를 둘러싼 갈등이냐면요. 6번부터 시작되는 건 약간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발생한 갈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번 벨기에. 자, 벨기에의 경우에는요. 북부와 남부의 언어 차이. 그러면 요것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데 요게 뭐랑 비교되냐면 스위스랑 비교되죠. 스위스는 북부와 남부 말고요. 언어가 4개가 통용이 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스위스는 공존이 잘 되는 나라. 그 다음에 7번. 프랑스 퀘벡주인데요. 프랑스 퀘벡주는 퀘벡주가 프랑스어를 사용해서 그래요. 그래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는 캐나다 사람들과 다르다. 그래서 자기를 캐나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분리 독립 운동을 펼치고요. 그 다음에 8번. 또 프랑스인데요. 프랑스가 부르카 금지법을 내렸어요. 여러분들 사진 한번 볼까요? 자, 히잡이 있고요. 차도르가 있고요. 니캅이 있고 부르카가 있는데요. 부르카는 거의 눈이 망사로 돼 있고요. 나머지 온통 다 새까맣습니다. 그래서 테러라든가 안전 문제 때문에 이 부르카를 금지했는데 이제 이 이슬람교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논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르카 금지법을 둘러싼 갈등이 존재한다라는 거까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갈등만 이렇게 적었는데 갈등만 있으면 안 되겠죠. 해결책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자, 해결에 대한 문제를 좀 얘기해 봅시다. 자, 우리 해결에 대한 문제를 볼 건데요. 갈등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적었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갈등 사례 말고 해결 사례.
갈등 해결 사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요. 자, 갈등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답하셔야 됩니다. 문화 상대주의. 서로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듯 문화 상대주의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볼게요. 자, 국제적인 노력인데요. 국제적인 노력. 국제적인 노력.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국제연합을 만들어서 분쟁을 중재하고 그 다음에 뭐 세계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평화의주군이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NGO 이런 것들도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예를 들어서 넬슨 만델라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이태석 신부, 자, 이태석 신부의 경우에는 이 이태석 신부의 일생을 가지고 만드는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죠. 다큐멘터리인가요? 영화인가? 아셔야 됩니다. 울지마 톤즈. 그래서 울지마 톤즈 한 장면 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태석 신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울지마 톤즈는 어디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면 수단? 수단이란다. 그래서 울지마 톤즈가 있다라는 거 됐죠? 네, 수단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수단이거든요. 근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단인 것 같긴 한데 일단 여러분들 검색해서 나중에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적어야 되나 싶지만 적을게요. 두 번째, 말레이시아. 자,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민족, 종교, 다민족, 다종교. 종교도 많고 민족도 많은데 그러면 왜 공존할 수 있느냐? 정부 정책이 그렇거든.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이 이렇게 굴러갈 수 있는 건요, 국민의 의식이 있거든. 그래서 다민족 다종교가 공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위스. 별표 몇 개 쳤나요? 5개 쳤습니다. 자, 사실 5개 더 칠 수 있습니다. 사실 100개 칠 수 있습니다. 스위스. 자, 그러면 스위스가 어떤 정책을 펴길래 공존을 할 수 있게 되냐?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을 쓸게요. 첫 번째, 공공문서는 여러분들 좀 길게 쓸게요. 얘는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해서 공공기관의 문서는 모든 언어로 발행. 공공기관의 문서는 모든 언어로 발행한다. 그 다음 한 가지 언어를 대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그러면 무슨 언어를 쓸까? 자, 그 스위스에는 이제 뭐 독일어 사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4개의 언어의 사용이 있는데요. 4가지 언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언어인 라틴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 이유는요, 4개의 언어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그 하나의 국민한테 유리하잖아, 맞지? 그래서 그 4개의 언어를 배제하고 그것의 뿌리가 되는 라틴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 학교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언어 외에, 그러니까 그 지역은 어떤 언어를 사용한다, 독일어를 사용한다. 그렇다면 그 언어 외에 또 한 가지 언어를 배우도록 합니다. 다른 언어를 하나 이상 배우도록 함. 다른 언어를 하나 이상 배우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스위스 연방정부는 언어별 인구에 비례하여 공무원을 채용하는 법안 발표. 스위스 연방정부는 언어별 인구에 비례해서 공무원을 채용하는 그러한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공존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11페이지 끝났고요. 그 다음 여러분, 요 중에서 몇 개 외워야 돼요? 꼭 외워야 되는 숫자를 정해주세요. 3개. 이 4개 쓴 것 중에 3개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근데 보험용으로 하나는 더쯤 외워두자. 여러분들 점수까지 알려드릴게요. 15점. 됐죠? 대충 계산 나온다 맞죠? 여러분들 이거 하나 딱 틀리잖아? 85점에서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맞춰야겠지. 맞죠? 그 다음에 지구촌의 분쟁에 대해서 배워봤고, 그 다음 4번. 자, 그러면 미안, 주제를 바꿔서 써야겠네. 자, 주제는 뭐냐면 지구촌 환경 문제. 지구촌 환경 문제. 11페이지 주제입니다. 지구촌 환경 문제. 자, 일단 원인에 대해서 보자면, 지구촌 환경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뭐냐면 급속한 산업화. 우리가 하도 산업화 이후에 환경오염을 너무 많이 시켜서, 그래서 환경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의 실예로는 뭐가 있냐면 지구온난화. 그 다음에 뭐 산성비. 그 다음에 오존층 파괴. 적지 맙시다. 자, 잠시만요. 적지 말고 밑으로 내릴게요. 밑으로 내려서. 자, 밑으로 내려서 지구온난화. 자, 지구온난화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알죠? 그래서 안 적을게요. 산성비. 자, 산성비의 문제는 뭔가요? 삼림 파괴. 이 비 때문에 삼림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건물이 부식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건물이 녹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존층 파괴. 자, 오존층은 우리 지구에 해로운 자외선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 오존층이 파괴되니까 피부암, 백내장, 해로운 자외선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농작물,
비해 농작물의 성장이 방해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 열대림 파괴. 열대기후 지역에 있는 나무가 파괴되면서 열대림이 파괴돼요. 그 이유는 얘는 이유를 적읍시다. 뭘까요? 그렇죠. 식량 생산을 위한 개간. 개간이라는 건 뭐예요? 농경지 개척. 식량 생산을 위해서 오히려 여기에도 막 동물 키우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햄버거를 키우기 위해서 열대 기후에 있는 나무들이 베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 오염. 토양 오염의 이유는 뭐냐면 폐기물이 너무 많아서. 과도하게 폐기물이 있어서. 됐나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구촌 환경 문제의 실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할 건 뭐냐면요. 여기에 안 적은 것 중에 지구온난화하고 사막화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할 건데요. 사막화. 자, 좀 지우고 할게요. 요거는 좀 중요해서 따로 써야 될 것 같다. 지울게요. 아마 요게 제 사회 강의에서는 마지막으로 칠판 씌우는 일이 될 겁니다. 더 이상 사회 강의에서 칠판 안 써야지. 여러분도 힘들고 겁나 힘들죠? 맞죠? 왜 그러냐면 한 학기에 한 번 시험 쳐서 이래요. 지금 한 학기에 한 번 시험 치니까 여러분들 하는 양이 지금 많아. 지금 제가 2시간째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안 끝나죠? 네, 미안합니다. 미안하지만 1시간 반은 해야 될 것 같아. 자, 아직 한 15분 남았을걸? 자, 갈게요. 자, 사막화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도표 하나 그리고 시작할게요. 도표. 자, 인구가 증가해요. 인구가 증가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인구 증가의 효과를 살펴볼 건데, 인구 증가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일단 더 많은 농경지와 땔감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인구 증가의 두 번째 요인은 가축의 수요 증가.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가축이 필요해서 고기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과도하게 가축을 기르는 과도한 방목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은 농경지라든가 땔감이 필요하니까 나무를 베고 거기다가 농경지를 만드는 거죠. 요렇게 말해도 뭔지 알겠죠? 나무를 베고 농경지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면 삼림과 초원이 파괴되는 효과죠. 지금 저는 당연한 얘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맞죠? 삼림, 초원 파괴. 삼림과 초원들이 파괴되고요. 황폐화됩니다. 토양 황폐화. 토양이 황폐화되다 보니까 여기에 무엇까지 겹쳐지게 되면 그렇죠. 지구 온난화에 의한 가뭄까지 겹치게 되면
여기에 지구온난화에 의한 가뭄까지 겹치게 되면 그거의 결과가 바로 뭐라는 겁니까? 사막화라는 거죠. 됐나요? 자, 사막화가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인구가 증가하게 돼. 그러면 인구가 많아지니까 더 많은 농경지와 땔감이 필요하게 되고 가축의 수요가 증가해. 그러면 나무를 베고 농경지를 만들거나 또는 거기다 가축을 길러, 초원을 길러. 그러면 산림과 초원이 파괴되고 토양이 황폐화돼. 근데 여기에 가뭄까지 겹쳐지면 사막화가 일어나. 됐죠? 그래서 원인은 이겁니다. 가축의 수요 증가. 과도한 경작과 모축, 그 다음에 뭐 기후변화에 의해서 발생한 가뭄, 이런 거예요. 그래서 토양이 황폐화되고요. 그 다음에 식량이 부족해지죠. 됐나요? 식량이 부족해지고. 그러면 뭘 하면 해결책이 될까요? 그래서 해결책은 나무 심기. 나무를 뱄으니까 나무를 다시 심어야지. 그 다음에 절제. 뭐에 대한 절제? 경작. 농경지 그만 만들고 목축도 그만하고. 됐나요? 그 다음에 뭐 사막화 방지 협약. 여러분들 습지를 보호하는 협약이 사막화 방지 협약과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거. 됐나요? 네. 그 다음 여러분들 4번 마지막 지구온난화. 자, 지구온난화는 다 아니까 그냥 간단히 하겠습니다. 원인. 원인은 뭐죠? 그렇죠. 지구의 온실가스 증가. 온실가스가요, 지구로에서 나가는, 우주로 나가는 열을 막아서요. 그래서 지구가 따뜻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온실가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산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산림이 파괴되면서, 맞죠? 그래서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빙하가 녹아. 그래서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발루 같은 국가는 이미 사라졌죠. 그 다음에 기상이변. 기상이변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대책. 당연히 대책은 온실가스를 줄여야죠. 이거만큼 좋은 게 있나요? 맞죠? 온실가스를 줄인다. 그 다음에 온실가스가 생기게 된 이유는 화석연료에 있으므로 대체 에너지를 개발한다. 그 다음에 또 국제적으로 협력한다. 기후변화 협약. 요까지 됐나요? 자, 요까지 해서 우리 이제 사회 B 모두 마쳤습니다. 됐죠? 참 많은 내용이 지나갔어요. 맞죠? 네. 많은 내용이 지나갔고요. 미안하지만 문제풀이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하나만 점검해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사회 1페이지, 사회 B의 1페이지요. 제가 집단 간 갈등을, 내부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설명을 잠깐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게 왜, 다시 설명할게요. 1페이지에 가장 맨 밑에 집단 갈등은 내부 갈등을 완화한다. 요거 설명을 잠시 잘못한 것 같은데요. 요거 설명을 좀 바꾸겠습니다. 집단 간 갈등은 내부 갈등을 완화시킨 요인 될 수 있다. 의 예를 요렇게 쓸게요. 북한과 한국 간의 갈등. 그러니까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면요, 우리나라 안에 싸우던 사람들이 전부 북한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그래서 내부의 사람들은 협동을 하게 되고요. 오히려 집단 간 갈등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요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중요해서 한 번 더 잘못된 부분 짚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 다 했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